자, 오늘 1월 28일입니다. 오늘 1월 28일인데 오후 2시 반에 기자들 사이에서 엠바고가 떴습니다. 곧 발표될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인데요. 과연 이재명 정부의 네 번째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언뜻 보기에는 지난 며칠 동안 방송해 드렸던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들이라서 별 내용 없이 그냥 예상했던 대로구나 라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마무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 이건 좀 걱정됩니다. 부동산 정책 엠바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보통 기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것들 중에 찌라시라는 게 있고 엠바고라는 게 있죠. 찌라시와 엠바고는 언뜻 보기에는 비공식 정보다라는 것에 같은 느낌을 갖고 있지만 그 신뢰도와 책임 소재는 하늘과 땅 차입니다. 찌라시와 엠바고의 차이점 먼저 설명드리고 지금 엠바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찌라시가 뭐냐면 아니면 말고식 카더라 통신입니다. 찌라시는 근거가 불분명한 정체불명의 정보죠. 확인되지 않은 루머, 업계의 소문, 정치권의 뒷담화 뭐 이런 것들을 짜집기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10개 중에 한두 개가 맞을까 말까한 수준인데 자극적이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런 찌라시의 목적은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거나 또는 여론을 호도하거나 뭐 주가 조작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보통 이걸 스핀닥터라고 합니다.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 유포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보통 부동산 정책 관련 찌라시, 최근에 나온 찌라시 내용들은 맞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엠바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엠바고를 보통 기자들이 이거 엠바고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때가 되면 터질 진짜 폭탄 뉴스라는 겁니다. 엠바고는 정부나 기업 같은 정보 제공자와 취재 기자들 사이에 신사협정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내가 정보는 미리 줄 테니까 기사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서 그때 내줘 라는 일종의 약속이 바로 엠바고입니다. 신뢰도가 매우 높죠. 이미 확정된 정책이나 발표 내용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목적은 기자들이 심층 취재할 시간을 확보하고 중요한 국가 정책이 시장에 너무 갑작스럽게 충격을 주지 않도록 조절하는 장치가 바로 엠바고입니다. 엠바고를 위반하면 보통 기사를 먼저 낸 언론사는 출입처의 출입을 금지하는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이 바로 엠바고의 특징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부동산 정책 엠바고가 떴습니다. 이걸 제가 먼저 발표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 수 있지만 이 엠바고의 내용을 보니까 이미 제가 예측해 드렸던 것이 거의 100%고요. 이미 뉴스에 나서 시중에 다 돌았습니다. 내용이 조각조각 발표가 된 것들이라서 제가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분께 빠르게 발표 날 정책을 알려드리는 게 도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인터넷상에 난리가 났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발표될 대책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다주택자는 세금 직격탄을 맞습니다. 자, 이거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안이라고 써있고 세금 규제입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80.5% 이거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거 이미 뭐 표용호 TV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를 신설한다.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현실화 추진한다. 자, 이 내용은요 지난 일주일 동안 표용호 TV에서 다 예측하고 시중에 나왔던 뉴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바로 전세금 간주 임대료 고시 이자율 4.6%로 인상한다. 현행이 3.5%인데요.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강화하겠다라는 부분도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간주임대료라는 단어가 나오죠. 간주임대료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전세금도 월세로 쳐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볼 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그 돈을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상이자 수입을 임대인의 소득으로 간주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보통 3주택 이상 다주택자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을 때 적용이 되는데 집값이 뭐 다 올라서 전세보증금이 3억 이상인 분들은 수도권에서 거의 대다수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세가 사라지는 속도가 그야말로 LTE급으로 빨라지고 월세화도 역시 빨라집니다. 그리고 전세금 간주 임대료 고시 이자율을 현행 3.5%에서 4.6%로 인상을 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 이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 오른다는 건 국세청이 계산하는 임대인의 전세금 이자, 그러니까 가짜 소득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인데 여기서 가짜 소득이라는 표현을 제가 방금 썼죠. 그 이유를 아시면 정말 이번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무서운지 금방 아실 겁니다. 정확한 세무 용어로는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여기서 간주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고 치자라는 뜻이죠. 즉 내 통장에 1원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나라에서 너 이만큼 돈 벌었지? 그냥 그런 걸로 할게 라면서 가상의 숫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가 가짜 소득이다 라고 부른 것입니다. 즉
예상 소득인 겁니다. 천천히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월세는 매달 통장에 현금이 찍히죠. 그런데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할 부채입니다. 그렇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일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그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벌 수 있지 않느냐 라면서 벌 수 있었을 법한 가상의 수익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무섭죠? 내가 은행에 놓고 이자를 안 받아도 세금을 냅니다. 자, 보증금을 금고에 넣어두든 다른 집을 사는데 보탰든 상관없습니다. 실제 이자 수익이 발생했는지는 따지지 않고 오로지 보증금 액수 곱하기 나라가 정한 이자율, 그러니까 4.6%를 곱합니다. 자, 공식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소득을 만들어내죠. 자, 그런데 3.5%에서 4.6%로 인상하는 그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짜를 더 진짜처럼, 그러니까 이자율을 올린다는 건 정부가 당신이 번 걸로 치는 금액의 규모를 키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3.5% 이걸 보증금 10억이면 1년에 1470만 원 번 걸로 친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바뀌는 대책은 4.6%니까 아니야, 이제부터는 말이야 1932만 원 번 걸로 칠게 이겁니다. 자, 보증금 10억이라면 얼마의 세금을 더 내는 거죠? 462만 원 정도를 더 낸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가짜 소득이 내 진짜 월급이나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종합소득세를 결정한다는 거죠. 소득 구간이 점프하면 세율이 확 올라가고 결정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무시무시하게 따라 붙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실제 소득이 없는데 세금을 내야 하니까 임대인들은요, 그 세금을 낼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전세금을 더 올려서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중과세 논란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보증금을 진짜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았다면 이미 이자 소득세를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간주 임대료로 또 소득세를 매기는 건 한 주머니에서 세금을 2번 가져가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주 임대료 부분은 정말 대책에 포함돼서 나올지 안 나올지 지켜보면 이제 곧 알게 됩니다. 내일이나 모레 정도 이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자, 다음은 공급대책이 또 쓰여 있습니다. 공급대책, 서울 핵심 지역 유휴부지 주택 공급 확대라고 써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용산국제업무지구 10,000세대, 삼표 레미콘 부지 1,000세대, 성수 부영호텔 부지 1,500세대,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에 4,000세대, 강남구청 자리에 1,500세대, 구청을 허물고 바로 여기다가 1,500세대를 짓겠다라는 겁니다. 자, 위례신도시 쪽에 2,000세대, 태릉CC 5,000세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합쳐보면 서울에 25,000세대를 공급하는 대책안이 포함됐는데, 저는 이번 대책의 엠바고 내용을 보면서 이게 다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해서 집값이 갑자기 잡히지는 않습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는 공급이 되면 될수록 새 아파트의 공급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집값은 오히려 더 오르죠. 자, 공급이 되려면 서울이나 서울 초입 아주 붙어있는 그 인근에 공급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사실 그런 땅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표용호TV에서 경기도에 서울에 딱 붙어있는 땅 어디가 비어있는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것으로 집값을 잡아버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엠바고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대책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예측해 드린 것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표용호TV를 매일 보시면서 경제와 부동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고 작년에 팔았거나 증여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증여를 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확실한 쐐기 발언이 나오면서 하루아침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라는 시중의 심리를 한 방에 꺾어버리는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지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를 보여주려는 아주 강한 어조의 발언이었습니다. 정부 이기는 시장이 없다는 얘기는 정책과 반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오래 그리고 강하게 유지해서 부동산 시장의 그동안의 패러다임을 이번에 바꾸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막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꿈쩍도 안 하던 다주택자분들이 갑자기 집을 급매로 내놓기 시작했는데, 제2표용호TV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의 그 부동산 중개사님들과 제가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심지어 어느 지역에선, 특히 강남 지역에선
갑자기 7억이라도 싸게 내놓고 팔겠다라는 집주인도 있고요. 최대한 빨리 매수자를 좀 찾아주세요 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내느니 집값을 내려서라도 파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갑자기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에서 설명을 다 드렸듯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로 유예가 종료, 멸실이 됩니다. 작년 5월 9일도 자동 유예가 됐었죠. 정권이 바뀌고 올해 5월 9일이 다시 돌아오는데 이번엔 유예 없이 바로 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특별한 고지 없이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5월 9일 전에 잔금까지 치르고 명의 이전까지 되어야만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제 대통령의 말씀은 5월 9일이 사실상 너무 빠듯하니까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매매 계약을 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주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대로 아마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서가 쓰여진다면 양도세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아직 결정난 사항은 아닙니다. 국무회의를 더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매도할 수 있는 시간을 재보니까 지금 103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100일 정도 가량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유예가 될 수 있으니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했던 다주택자분들의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서울의 경우 작년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초강력 대출 규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서울 전임 지역과 경기도 12곳이 묶여있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은 이미 다 전세를 준 상태라서 전세 입자를 갑자기 내보내고 팔 수도 없죠. 한마디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분들에게 이사비, 위로비 이런 명목으로 5천 아니 6천을 줄 테니까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써줄 수 있겠냐 매달리는 일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입자가 보증금에 골림까지 받는 일도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에서는 집을 팔려면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차 종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매매를 할 수가 있죠. 또 매수자 역시 실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은 이거 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준 집주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임차인이 이걸 안 써주겠죠? 그러면 역시 못 팝니다. 그래서 웃돈을 줘가면서 제발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좀 써주세요 하면서 매달리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양도세 중과가 부과를 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수요가 갑자기 급감하겠죠.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는 한마디로 세금을 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자는 수익률을 보고 움직이는데 양도세 중과가 부활되면 국가가 수익의 최대 82.5%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갭 투자는 전세금을 지렛대로 삼아서 내 작은 돈을 가지고 집을 산 뒤에 나중에 집값이 오른 만큼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양도세 중과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만약에 세금 중과 전에 1억 원의 이익이 났다라고 하면 한 2천, 3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고 한 7천만 원 정도를 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금 중과 후에 똑같이 1억 원을 남겼다 하더라도 중과세율, 그러니까 기본세율 더하기 20에서 한 30%를 적용하게 되면 세금이 7, 8천원만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손에 쥐는 게 고작 한 2천만 원 이 정도 남게 되겠죠. 2천만 원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대출이자, 수리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상 이익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시 내가 갭 투자를 하겠다라는 수요 자체가 얼어붙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과는 좀 반대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매도가 어렵기 때문에 팔지 못해서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발이 묶이는 이른바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나오면서 이미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기 전에 가격을 내려서라도 빨리 급매로 팔자라는 분들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빨리 팔지 못하면 또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이건 아마도 상상외로 많이 오를 겁니다. 집값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세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아파트 가격은 일시적으로나마 많이 하락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집값이 일시적으로 많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내 집 마련 매수 대기자분들은 이런 급매를 노려서 내 집 마련 준비를 하셔라 라고 제가 솔루션을 지난 10월부터 아주 여러 차례 드렸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5월 9일 이전에 급매물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참 대한민국 대단한 부동산 시장입니다. 진짜 특별하죠.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신 분들은
매수세에 달라붙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는 게 또 중요한 겁니다. 집값이 더 내려가길 바라고 있는 거죠. 자,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이 이제 겨우 한 103일 정도 남았는데 이걸 바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니까 다주택자분들이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토지 구역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 기간이 남아 있어서 당장 집을 팔 수도 없다. 그리고 집을 내놔도 5월 9일까지 시간이 없어서 잔금 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라면서 무책임하다 라는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요, 표영호TV를 매일 뉴스 보듯 보시는 분들은요, 팔았거나 증여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더 오르면 팔아야지 하고 안 팔고 버티다가 이제 발표가 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다주택자분들 중에는 은퇴자분들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수억을 낮춰서라도 빨리 팔아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히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파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보유세가 있기 때문에 빨리 팔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 소득이 없는 분들은 매번 나가는 보유세로 노후 삶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주택자마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도 차등해서 적용할 경우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하고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분들도 매매를 서두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죠. 어떤 분들은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 라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뭐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도 아직 4년 넘게 남아있는 이제 시작인 정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많이 드렸던 말씀인데, 어떤 혁신이든 간에 반드시 기존 세력의 저항을 부른다. 하지만 그런 저항을 넘지 못하면 세상을 바꾸는 혁신은 꿈도 못 꾼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책이냐, 그 정책이 나의 이익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항 아니면 항복을 하게 되는데, 최근 현대차의 로봇 아틀라스의 공장 도입을 반대하는 기술 혁신에 저항하고 있는데요. 일자리를 로봇에게 뺏기는 노조 측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시간은 기술 혁신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역시 뭔가 프레임의 강력한 전환이 없이는 계속 반복되는 실패하는 정책이 될 수가 있는데, 왠지 이번 정부의 정책은 더 강하게 밀고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이 남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도세 보유세가 내 삶을 짓누른다면 파는 게 답입니다. 자, 두 번째, 양도세 보유세가 내 삶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면 또 안 파는 게 답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과연 이번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다고 해서 집이 팔릴까요? 제가 볼 땐 안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서울 토지를 5월 9일까지 일시적으로 풀어서 매물을 더 많이 유도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팔 수도 없게 다 묶어놓고 팔라고 하면 권투 선수의 팔다리를 꽁꽁 묶어놓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라 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까 정책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10.15 대책,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지역을 묶은 게 있죠. 이게 불법이다, 위헌이다 라고 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가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는데 이게 또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죠. 아마 다음 달 초면 2월 초 중순이면 아마 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위헌이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하라, 위헌 아니고 합당하다, 뭐 이렇게 어떤 결론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볼 땐 5월 9일 이전에 뭔가 다주택자분들이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주는 게 어떨까? 그래야지 매물이 많아서 공급이 많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은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결국 세금을 많이 내는 일이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표영호TV를 매일 보시는 분들, 금매가 나온다면 한 15% 또는 30%까지 내려오는 매물이 있을 때 사시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아마 수도권의 어떤 지역은 금매로 30%까지 내려오는 가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올리고 보유세 올리면 수도권의 금매가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죠. 자, 금매를 잡는 요령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부동산 중개사님들과 좀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내가 이사가고 싶은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 이런 분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서 뭔가 금매가 나오면 추천을 받아야 되겠죠. 금매는 아무에게나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서울 근교나 지방의 대도시 주변에 도로를 달리다 보면 여기가 빵집이야? 이거 대골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형 카페나 초대형
빵카페 같은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대형 빵카페는 빵 굽는 명장들이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상속이나 증여세를 아끼고 탈세를 하려는 목적으로 지어진 곳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께 올 것이 왔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이미 2년 전에 저희 표용호TV에서 처음 취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저희가 알려드린 후에 다른 언론 매체들이나 유튜버 분들이 후속 취재를 통해서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과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지 열흘 만에 국세청이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냥 실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대형 베이커리 증여가 왜 꼼수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제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상적인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다면 어떤 카페들이 문제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어떻게 상속증여세 탈출구가 될 수 있었는지 짚어드리자면, 핵심은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자녀가 가업을 이어받으면 최대 600억까지 세금을 내지 않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원래는 대대로 기술을 이어가는 장인들이나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인데, 이게 대형 카페 탈세 통로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자, 기업 상속 공제가 가능한 업종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상 안 되는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은 일단 다 됩니다. 건설업도 다 되죠. 음식점도 웬만하면 다 됩니다. 단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같은 유흥주점은 가업이라고 해서 상속세를 깎아주는 건 없죠. 자, 여기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가업 상속공제가 됩니다. 자,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절대 안 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국세청이 볼 때 이건 기술 전수라기보다 자산 굴리기다라고 판단되는 업종은 칼같이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업이죠. 부동산 임대업 또는 부동산 개발업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땅값을 올리는 게 목적인 업종이라서 안 되는 거죠. 자, 금융, 보험업도 안 됩니다. 은행, 보험, 증권, 가상자산 중개업 이런 거 모두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사행성 및 향락업, 카지노, 경마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전문업이 있습니다. 수의, 그러니까 동물병원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일부 의료기관, 개인사업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또 안 됩니다. 이런 건 가업승계 세금 혜택을 전혀 못 받는데 어떤 건 되고 또 어떤 건 안 되는지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지금 베이커리 카페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과점업, 제조와 판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업승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다른 부분보다 부동산 비중이 큰 사업을 영위하면서 승계하기 딱 좋았기 때문에 바로 이 카페를 많이들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진짜 사업 목적이라기보다 비싼 부동산을 승계하는, 그 세금도 안 내고 승계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걸 주목하고 있다가 발언을 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저희 표용호TV를 자주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후보 시절에 많이 보시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세금적인 부분을 표용호TV의 방향성과 싱크로율이 거의 좀 높습니다. 사실 정책을 만드시는 공무원분들이나 또 정치하시는 분들 저희 채널을 정말 많이들 보십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여러분의 댓글입니다. 여야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는 정중앙에서 정책적 방향의 댓글을 여러분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욕설이나 반말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건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널 표용호TV의 구독자님들이 지성인으로서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 좀 다르다고 욕 댓글은 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앞에 설명을 듣고 나면 우리 식당도 가업승계, 그러니까 세금 안 내고 상속이나 증여가 되겠네 라고 좋아하실 수가 있는데, 국세청의 체크리스트를 지금부터 아셔야 됩니다. 자, 설명드립니다. 주된 사업의 함정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매출 50% 이상이 해당 업종에서 나와야 됩니다. 빵집을 차려놓고 매출은 커피에서 다 나온다면 이거 너희는 카페지 제과점이 아니다 라면서 공제를 취소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위기에 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가업용 자산의 비율이 문제입니다. 건물은 작은데 주차장만 수천 평이다. 이런 카페들이 아주 많죠. 왜냐하면 도시 외곽에 차려놓으려면 주차장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대다수가 땅이 넓습니다. 그리고 외곽의 땅들은 땅은 넓은데 용적률이 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은 넓은데
작은 건물이 있죠.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그 주차장 부지는 가업용 자산으로 인정 안 해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업에 꼭 필요한 만큼만 빼고 나머지는 세금 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10년 보유, 10년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5년 사후 관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이 10년을 하셔야 하고요. 물려받은 자녀도 5년 동안 고용을 유지, 그러니까 인건비나 인원수를 90% 정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 못 지키면 나중에 세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추징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 몇 년 사이 가업 승계 시 가업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 공제 대상 업종인 대형 베이커리 카페, 제과점업이거든요. 이걸 개업하고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여서 증여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 땅값이 한 300억 정도 하는 땅이 있는데 자녀에게 이 땅을 상속할 경우는 상속세가 대략 136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탁 차려놓고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기 때문에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우후죽순으로 정말 많이 생겨났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가 유독 많이 생겼고 또 국세청에 타깃이 된 이유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넓은 땅, 부동산과 또 제과점, 가업이라고 하는 이 탈을 쓰기 가장 쉬운 조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세청은 바보가 아니죠.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세금 세탁을 목적으로 하는지 통장 입출금 내역과 밀가루 포대 수만 세봐도 금방 다 압니다. 가업 승계 업종 리스트에 내가 있다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자, 어떤 곳이 100% 세금 추징에 걸리냐면요. 베이커리 카페로 등록을 했지만 제과시설이 없다거나 또 예를 들면 다른 곳에서 빵과 과자 완제품을 아주 작게 매입해서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커피나 음료수의 원재료 매입 비중이 높아서 사실상 여기는 커피 전문점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이건 빼박 캔트입니다. 이건 빵카페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자산이 가업 상속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도 확인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베이커리 카페의 넓은 부수 토지 안에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이걸 사업용 자산 여부로 구분해서 따집니다. 앞서 설명해 드리는 것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사업에 쓰인 땅과 아닌 땅을 정확히 구분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얻어 걸릴 것 같습니다. 실제 운영 여부를 검사합니다. 매출 규모, 상시 고용 인원은 얼마나 있는지, 또 매출 매입 내역은 기본이고요. 실제 사업주가 맞는지 이런 것을 종합 분석을 하는데 예를 들면 70대 부모님이 오랫동안 골프 연습장을 운영했었는데 최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로 바꿔서 개업을 했어요. 또 개업 직전 40대 자녀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부모 앞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 운영자는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또 베이커리 카페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는 대표이사와 주주의 실제 경영 참여 여부까지도 확인합니다. 근로와 사업 내역이 없는 80대 부모와 또 자녀가 공동대표로 등기된 경우 고령의 부모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하는데 역시 이런 경우도 탈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걸리는 분들은 아마도 억울하다고 항의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대형 베이커리 카페도 대통령의 업무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마도 정말 빡세게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도시를 약간 벗어나서 골짜기마다 넓은 땅을 차지하고 생겨나는 이 빵카페들, 인스타그램 이런 SN 인증샷 문화 때문에 어중간한 크기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너도 나도 거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랜드마크급 카페를 짓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국에 5,000개가 넘는 초대형 카페가 생겨났는데 그건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빵을 많이 즐겨 먹어서 생겨났을까요? 아니면 생겼으니까 찾아가서 먹는 것일까요? 너도 나도 대형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제살 깎아먹기가 됐는데 잘 되는 건 몇 군데 빼고는 인건비, 전기료, 재료비 이거 감당 못해서 경매로 나오는 대형 카페 매물도 최근 1년 사이에 아주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꼼수 탈세를 하려는 이유 왜 그럴까요? 모든 출발은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너무 높다는 것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증여, 상속세율이 너무 높아서 탈세를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의 함정이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빵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세금이 무서워서 빵을 굽는 나라가 된 거죠.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경제 구조는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자산가들은요 정말 상황 파악을 잘합니다. 그들은 계속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빠른데요.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시들해지고 세무조사 환경이 딱 생기니까 또 다음 먹거리이자 절세 성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국세청이 태클 걸기가 어렵고 고용 유지가 쉬우면서 땅의 가치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업종, 포스트 베이커리 세 가지 사업. 첫 번째, 노인 복지 시설입니다.
요양원, 실버타운 이런 거 말하는 거죠. 현재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1순위 아이템이 바로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팜.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물류창고와 데이터센터, 법인 형태의 가업을 만드는 겁니다. 직접 빵을 굽는 노동 대신 공간을 빌려주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지금 갈아타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집이 안 팔립니다. 안 팔려도 너무 안 팔립니다라는 분위기가 아주 역력합니다. 집이 안 팔려라고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비싸게 내놓으니까 안 팔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싸게 내놓아서 안 팔리는 경우도 많겠지만 이미 팔린 가격과 같은 가격에 내놓거나 또는 약간 내려서 내놔도 안 팔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언들이 연일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를 멈추고 매수세도 멈추고 반대로 오르는 것이 있다면 집을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집주인들의 혈압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되는 것이 공식화되면서 급매물이 쏟아질 것이 예상이 되니까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은 괜찮은 급매물을 찾느라고 아주 바빠졌습니다. 저희에게도 정말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급매물은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나요? 또 급매물 나올 지역을 미리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은 급매물이 나와도 알기 어렵고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나오는 급매는 인터넷에 안 나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급매는 급매가 아니라 너무 안 팔려서 악성 매물인 겁니다. 최근 저희 채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호가를 확실하게 내린 이런 매물들은 많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격 합의를 해주겠다라는 식의 매물들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게 호가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매수하려고 또 달려들지도 않고 그야말로 급매 대기 중인 상태죠. 좀 특이한 상황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집 안 파실래요? 묻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세를 준 집주인들은 전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전세입자가 이참에 내가 살까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역시 그런데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분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전세입자분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강남, 마용성 이렇게 집값이 급등한 지역 외에 다른 서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매물이 현재까지는 많지 않다라는 거죠. 괜찮은 매물을 찾는 수요는 늘어났는데 이에 비해서 호가를 많이 낮춘 급매물은 아직 없다는 것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된다는 얘기가 이미 작년에 7, 8월부터 제가 예측드렸던 얘기고요. 실상 오래전부터 예고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미 팔 사람들은 팔았거나 증여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 영상 댓글에도 덕분에 작년에 이미 팔았다라는 댓글이 아주 많이 달리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매도를 서두르는 분들이 그나마 적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게 이게 설마 그렇게 되겠어? 선거도 코앞인데 또 연장하겠지? 뭐 이렇게 여유 부리던 분들도 아직 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두 다 갑자기 또 집을 파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 물량은 설 연휴를 지나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급매물을 추천받았거나 또 그걸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계획을 좀 세우고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래야 급매가 나와도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움직일 수가 있겠죠. 지금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가 시장에 주는 영향이 변수인 건 맞지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분들이 많아서 거래 활성화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두른다고 해서 될 일은 또 아니죠. 자,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다주택자분들과 실수요자분들을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은 말이 안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다주택자분들 모두가 다 투기꾼은 아니죠. 임대를 공급해주는 공급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에 나오는 모든 주택을 한 가구당 한 채씩 살 수 있는 경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업이라는 것도 존중받아야 되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보는데, 다만 이런 좋은 이유로 주택을 투기하고 집을 여러 채 사들여서 시중에 풀려야 할 공급의 수를 줄이는 다주택은 좀 매물로 나와야 주택수가 모자라 집값이 급등하는 일을 그나마 좀 누그러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강한 세금 정책으로 매물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 가지 규제에 묶이다 보니 매물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이 상황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예고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팔기는 팔아야 되겠죠. 정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싸게 내놔야 하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2020년, 21년, 22년 이 시절에
갭 투자하신 분들은 전세를 끼고 이미 많이 집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값이 21년 최고가를 아직 못 넘은 지역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인천 송도는 자산가들 중에 한 채를 더 사놔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사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송도를 선택했냐면 사실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확실하게 살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도 아파트 값은 정말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지금 왔는데요. 송도동 더샵 센트럴파크 1차 아파트의 거래 추이를 제가 체크해 보니까 전용 78제곱미터 32평이 21년 7억 9천만 원 최고가를 찍었는데 최근 거래된 것을 보니까 한 20% 정도 하락한 6억 초중반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팔아도 역시 손해가 난 겁니다. 자, 송도의 호반 베르디움 에듀시티 이 아파트를 제가 보니까 전용 75제곱미터 30평을 보면 22년 9억 정도를 주고 샀는데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30% 하락된 6억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은 꼭 강남에만 있는 건 아니죠. 서울에 집 한 채 그리고 경기도 주요 지역에 한 채 더 갖고 있는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 투자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송도는 21년, 22년 최고가 대비 50% 넘게 하락해서 거래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한두 건 나오고 있죠. 다주택자라고 해서 모두가 이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서울 주요 입지의 다주택자분들은 엄청난 상승으로 해서 엄청난 이익 구간에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이제 서서히 시장에 하나둘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전세 입자가 있는 집들은 매물로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물의 양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 실수요자분들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부동산 시장의 3대 모순 바로 이겁니다. 매도인들은 지옥입니다. 비싸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전고점 대비 20-30% 낮춰도 안 팔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특히 송도처럼 갭 투자가 많았던 지역이라면 팔아도 곧바로 손실 확정이다라고 하는 눈물의 손절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온 겁니다. 자, 두 번째 모순은 매수를 해도 살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진짜 금매는 중개업소 장부 속에 있지 인터넷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때문에 현금을 쥐고 있지 않으면 그림에 떡인 상태가 바로 금매물이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 모순은요. 다주택자 양도 중과 유예 종료가 5월 9일로 다가오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그야말로 혈관이 막혔다. 이런 현상이 지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책의 역설인 겁니다. 자, 지금 다주택자분들은 할 수 없이 울면서 버티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매는 인터넷에 없습니다. 꼭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무늬만 금매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요. 단골 부동산의 대출 승인 내역이나 현금 동원 능력을 보여주면서 나 이거 집 나오면 진짜 살 사람이야 하는 인상을 심어줘야 금매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2026년 1월 27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이 아마도 오랫동안 여러분께서 주택 이야기를 할 때 자료로 많이 쓰일 레전드 영상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을 저장해 놓고 두고두고 보시면서 시대 상황의 변화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들에게 주는 세금 혜택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실제 거주를 하느냐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금 혜택을 차등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비치면서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집을 가지고 있는 주택 보유자는 전체 가구의 56.9% 그러니까 57%로 절반 이상의 가구가 주택 소유자입니다. 인구와 가구를 구분해서 보자면 주택 소유자는 전체 인구 기준으로 보자면 1597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30.8%가 주택 소유자죠. 또 가구 기준으로 보자면 전체 2229만 가구 중에 1268만 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자가 보유율은 56.9%입니다. 이 중에 1주택자는 주택 소유 인구 1597만 명 중에 1360만 명, 85% 정도가 1주택자이고요. 2주택 이상을 가진 분들은 1597만 명 중에 237만 명, 15%가 다주택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을 가진 사람들 중에 26%는 다주택 가구입니다. 엄청 많죠. 이 자료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국가통계청의 공식 자료입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주택 비중이 가구 기준으로 보면 26%이고 인구 기준으로 보자면 15%인데 이렇게 인구 기준보다 가구 기준이 더 높은 이유가 한 가구 내에 남편과 아내가 각각 집을 소유했거나 부모와 자녀가 집을 소유한 경우가 다주택 가구로 집계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로 다주택자분들을 분석해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자료인데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서울에만 37만 명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55만 명이 있고 인천에도 13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도권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라는 거죠. 그런데 5채 이상 가지고 있는 초다주택자는 서울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이분들뿐만 아니라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가구당 주택 소유율은 48.1%니까 이 말은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라는 얘기죠. 전국에서 주택 소유율이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요. 다주택자 비중은 50대와 60대에서 17.9%로 가장 높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세대의 주택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주택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내 집은 없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전체 주택수는 공급이 많든 적든 계속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 내 집 마련을 한 분들이 많아서 주택 소유자도 36만 명이나 더 늘어났지만 서울의 주택 소유율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런 데이터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산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특히 고령층에 집중된 다주택 구조를 봤을 때 향후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와 맞물려서 부동산 시장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 주택 관련 세금 이야기가 나올 때 내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 1주택자는 보호 대상이다. 이런 인식이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실거주의 유무 또 보유기간에 따라서 규제에 탁깃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건 너무한 게 아니냐 라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의 개편안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아마 똘똘한 한 채라는 개념보다 거주하고 있는 똘똘한 신축 한 채, 이렇게 개념이 살짝 변하면서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이고요,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해서 세금 감면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라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 제도가 오히려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발언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을 투자 및 투기 수요로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해오던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뭔가 수정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은 지금 세금이 또 얼마나 오를까라고 하는 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현행법상으로 보자면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것이 수정이 돼서 비거주 1주택의 특별공제율을 대폭 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거주택을 소유한 분들, 그러니까 부모님 병간호나 직장 또 자녀분들의 학교 때문에 할 수 없이 저쪽에 있는 내 집을 세를 주고 내가 여기서 세를 사는 그런 분들은 이게 뭐냐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해주던 것을 20에서 30% 정도만 공제해 주는 것이 예상되고 있죠. 자, 만약에 아파트를 매수해서 세월이 지나 매도를 할 때 한 10억의 차익이 있다면, 서울의 경우는 10억 차이 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 받으면 세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내면 되는데, 이게 혜택을 줄이면 대략 2, 3억 원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으로만 보자면 대략 한 10배 가까이 세금이 오르는 겁니다. 야, 이거 제가 지금 계산을 직접 해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이것의 결론이 뭐냐면 성실한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를 해줬었는데 이제 비거주 안 살면 무조건 투기꾼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라면서 다주택은 물론이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데 이어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거주와 비거주 보유자를 나눠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완전히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토론해 봐야 할 주제다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여러분 이 상황은요 반드시 이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왜냐?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표현은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현명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정책 최고 리더로서 앞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내비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내가 편리하게 설마하면서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상 직장이나 교육, 자녀 양육 이런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서 본인 소유 집 대신 타 지역에 전세나 월세를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어느 60대 부부가 서울 용산구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들 부부가 바빠서 그 손주 봐준다고 도봉구의 전셋집으로 이사를 간 분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생업에 바쁜 자녀들을 대신해서 손자를 봐주기 위해서 용산에 집을 전세 주고 여기 이사를 왔는데
그럼 내가 투기꾼이냐? 내가 투기꾼인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뭔가 좀 억울한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는 자녀 양육 때문에 참 많은 이유로 내 집에 못 사는 분들이 많죠. 자, 내 집에 못 살고 남의 집에 내가 새들어 사는 경우,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걸 제가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가 보유율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56.9%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중에 자기 집에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비율, 즉 자가 점유율은 58.4%입니다. 다시 집을 가진 사람들 중에 자기 집을 세를 주고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이 중에 한 8에서 1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10% 안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갭 투자로 자기 집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집을 세를 주고 자기 집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 인하가 갭 투기, 갭 투자가 아닌 순수한 집주인들도 세금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다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을 인하해서 세금으로 주택시장을 조율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집주인이 직접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세금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전월세 물량이 대폭 줄어들 수 있고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요 입지는 전월세 매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매물 잠김 효과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사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 예를 들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오래된 아파트들, 또는 분당의 아파트들, 일산의 아파트들, 이 노후주택의 실거주율이 뚝 떨어집니다. 집주인들은 이미 세를 주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간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서울 주요 지역에 아파트를 사놓고 또 경기도로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가신 갭 차이를 노리시는 분들, 이분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분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물론 아직 제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정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곧 시행이 될 수 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예측해서 이렇게 안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최근 세 가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얘기들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 조정,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보유세 부분까지, 그야말로 빚을 과도하게 내지 않고는 도저히 이 소득으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 오른 이 집값에다가 더해서 세금까지 올라가면 그야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아파트 시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더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오르다 보면 집주인들이 오른 세금만큼을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거기에 가격을 얹어서 전월세 가격, 매매 가격이 모두 동반 상승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역효과겠죠. 그리고 핵심지에서는 증여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부의 대물림 현상도 심화될 수 있겠죠. 대통령도 증여는 증여세를 꼬박꼬박 내서 증여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겠냐라고 했긴 했습니다만, 부의 대물림 이게 계속 더 심화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최근 부동산 관련 세금 이야기를 여러분께 많이 드렸고, 그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전망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댓글들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표 대표님 말씀을 알아차리고 작년에 욕심을 내려놓고 운 좋게 잘 팔았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런 글도 보입니다. 난 안 팔 건데 세금 대비용으로 월세 올려받아야 되겠다라는 글도 보이고요. 또 어떤 분은 제가 그동안 드린 전망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표영호님이 지나고 보면 맞습니다. 서서히 다가오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은 장문의 글로 번호까지 매겨가면서 아파트값 하향에 대한 방법을 적어주셨는데, 방법이 정말 과감하고 기가 막힙니다. 토제를 해제하고, 다주택 규제도 해제하고, 증여세 상속세 폐지하고, 보유세를 서울은 집값의 1%, 경기도는 0.8%, 지방은 0.5%로 하고, 전세대출 금지하고, 전세 사기꾼은 싱가포르처럼 퇴형을 실시하고, 싱가포르 퇴형은 정말 무섭습니다. 자, 또 민생지원 돈 뿌리기 금지하고, 그러니까 돈 뿌리기, 지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이 돈들이 결국 집값을 끌어올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민생지원금 그만 뿌려라, 이런 얘기도 있는 겁니다. 또 정부에서 대신 빚 갚아주기도 금지하라. 자, 이런 방법으로 주택시장을 좀 안정하자라는 댓글을 많이 써주셨는데, 자, 이 방법이 그냥 듣기에는 웃기고 황당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요, 사실상 틀린 방법이다 라고 얘기도 할 수 없는 항목들입니다. 지금 시중에 그야말로 돈이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과연 이번에 초강력 정책이 예고되고 있는데 정말 안정이 잘 될 수 있을까 걱정스럽지만, 오죽하면 이런 특단의 대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국정회의를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초대형 건설사 회장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냐라고 물었더니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가 끝나고 있다라고 느낀다. 그래서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시간을 내기로 했습니다. 지금 건설 대기업 회장이 이렇게 느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불안합니다.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주식으로 돈 좀 보셨습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누군가는 저점에 사서 팔고 있고요. 누군가는 고점에 사서 몰리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녹화 날짜가 1월 29일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오르고 내린 종목들의 숫자를 보니까 코스피는 오른 종목이 165개이고 하락 종목은 725개입니다. 코스닥은 오른 종목이 480개, 하락한 종목이 1100개인데 오른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죠. 부동산과 주식은 정말 많이 닮아 있죠. 아파트도 오르는 단지만 주기장창 오르고 내리는 단지들도 주식처럼 아주 많이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에만 1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를 방어하거나 지수를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초로 4200선을 뚫었고요. 코스닥도 1000선을 넘어서 1100선도 뚫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연말이면 코스피가 7500까지 간다. 코스닥은 대놓고 3000을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느끼는 실질적 체감 경기도 좋아집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증시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깝깝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지 않는 방법과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진입해도 될까? 지금 들어가자니 좀 무섭고 또 지금 들어가서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또 안 들어가자니 연일 계속 오르고 있는 주식시장인데 부동산에 이어서 주식시장에서마저도 또 소외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도 되는 시장입니다. 자, 또 이런 분도 있죠.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 동안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 오른 종목을 골라서 사볼까? 그래서 우량주 좋은 종목을 샀는데 도통 오르지를 않고 있고 스멀스멀 하락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종목을 사볼까? 저 종목을 사볼까? 별의별 생각에 주식 정보 관련 유튜브를 또 계속 보지만 뭔가 알 듯하면서도 헷갈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좀 불안해 보이고요. 뭔가 또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심리가 있죠. 저는 이와 반대로 성인이 돼서 돈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 상황을 너무 모르는 것도 이건 심각한 잘못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은이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죄악시 보는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투자 시장을 들여다보면 참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들 가만히 있다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뭔가 막 오를 때 사람들은 그때 막 진입한다는 겁니다. 이런 건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주식이 많이 오르는구나 하고 그때 진입을 하면 이게 또 마냥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쉬어갈 때도 있고 또 사이클을 잘못하면 하락장으로 돌아서기 직전에 그때 들어가서 하락으로 돈이 묶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불장이 붙은 걸 보면 사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참 막막하기도 합니다. 왜냐? 지금 오르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을 가만히 보면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현대차처럼 실적이 받쳐줘서 오른 종목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종목들도 정말 많습니다. 물론 주식이라는 게 현재의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미래의 성장에 주식 가치를 더하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현재의 실적만 가지고 주식 가격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래의 성장성의 주식 가치를 정한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많이 이상한 시장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과연 코스닥 3000을 정말 찍을 수 있는 펀더멘털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고 일어나면 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코스닥 상장사인 레온보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보면 정말 요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시총이 14조 6천억 원인데 매출은 153억, 193억 그리고 211억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는 있지만 또 해마다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죠. 코스닥 전체 종목 중에 시가총액 4위입니다. 또 기업의 주당 가치를 나타내는 PER을 보니까 6,300배입니다. PER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퍼라고 부르는데요. 주가가 1년 동안 주당 순이익의 몇 배로 거래되는지를 보여주는 한마디로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수준의 이익이 유지된다라고 할 때 이 PER 숫자가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PER이 32인데요. 32란 얘기는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32년 걸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PER이 6,300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회사가 지금 버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꼬박꼬박 모아서 내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300년 걸린다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고평가죠.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회사를 지금의 가치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놓고 평가한다면 PER로만 놓고 고평가다 아니다를 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정도면 좀 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시장에서는
심한데도 불구하고 연일 오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시가총액으로 보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KT와 같은 14조입니다. KT는 PR이 30입니다. 매출액도 26조, 21조 정도 되고 영업이익도 한 2,200억 정도가 납니다. 또 같은 시가총액인 LG를 보더라도 PR이 25입니다. 매출 역시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 역시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3위인 알테오젠의 PR이 371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위와 2위 자리로 올라선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요, PR이 아예 집계조차 되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코스닥 상위 10개 종목들을 보면 실적주들이 아니라 2차전지 관련주와 바이오 섹터의 미래 희망주들 뿐입니다. 자, 보셨다시피 지금 주식시장은 현실이 아니라 미래의 꿈을 열심히 먹고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리스크죠.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하는 신용융자 잔고가 현재 위험 수위까지 왔습니다. 신용융자 금액이 29조 1천억 원인데요. 이렇게 B2가 늘어난 것은 코스피 5천을 돌파한 기점으로 아주 급증했는데 이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런 빚들이 증시 과열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면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대 매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걸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B2에 동참하시면 위험한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것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빚을 내지 않으면 이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B2 하던 게 이제는 주식 B2로 방향을 바꿨을 뿐 B2 열풍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B2만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금융권의 정보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지수 고점 경신과 또 예금금리 인하가 이 같은 시기에 맞물리면서 은행에 잠자던 돈이 증시 쪽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 기준 요구불 예금을 보니까 1월 마지막 주 들어서 단 2영업일 만에 약 16조 원이 은행에서 이탈했습니다. 요구불 예금이라는 게 뭡니까? 이름 그대로 고객이 요구하면 언제든 은행이 지불해야 되는 그 예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넣고 싶을 때 넣고 빼고 싶을 때 뺄 수 있는 바로 여유로운 돈이죠. 그리고 정기 예적금이 이번 달에만 약 7조 원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2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인데 작년 12월 말과 비교하면 약 39조 원에 달하는 돈이 은행권에서 빠져나가서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증시 대기자금 규모가 약 95조에서 96조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언제든지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증권 계좌에 넣어둔 돈이 100조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주식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돈들이 원래 부동산 쪽으로 몰릴 돈들이었는데 바뀌어서 주식시장 불장 시대를 맞아서 주식으로 투입될 준비들을 하고 있는 돈들이 바로 이런 돈들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은행에서 주식으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 구조적인 자산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코스피 대형주에 쏠렸던 그 관심이 바이오와 2차 전지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가 5천이 넘는 동안 왜 내 주식은 안 오르냐 이러면서 탄식하고 소외감을 느꼈던 분들이 얼마 전에 정부에서 코스닥 3천을 얘기하니까 코스닥이 3천 간다고 하면서 다시 코스닥 중소형 종목으로 몰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주식시장이 지금 뜨겁습니다. 그런데 내 돈을 지키고 돈을 잃지 않는 이기는 투자가 되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1800개가 넘는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부실한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종목들 다 여러분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오르는 종목에 모두가 매달리고 또 큰 돈들을 움직이는 기관들이 투자하는 종목에 여러분 같이 올라타셔야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로봇과 AI, 제약바이오의 신약 개발,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순환 장세가 펼쳐져야 결국 코스닥 3천이 갈 수 있는데 아마도 이쪽으로 정부의 지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아파트도 오르는 지역의 아파트 단지만 너무 많이 올랐듯이 주식도 투자라는 개념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분석해서 내가 주식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참혹하리 많지 틀린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유행처럼 민주만 오릅니다. 정책이 반영된 종목, 기술이 독보적인 종목, 이런 종목에 기관들의 돈이 몰리고 가격은 끌어올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사랑하는 종목은 결국 짝사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요즘 주식 레버리지 B2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사실상 오래전에 주식 투자를 해서 돈도 좀 많이 벌어봤고 또 돈 번 거보다 더 많은 돈도 잃어도 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주식시장에서
그나마 돈을 아주 조금이나마 벌 수 있었던 이유는 B2를 하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엄청난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그야말로 살벌한 시장입니다. 부동산은 좀 큰 돈이 움직이는 반면 주식은 작은 돈 갖고도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큰 돈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쉽게 농락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장이죠. 자, 정부가 드디어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네 번째 발표이긴 하지만 지난 두 번째, 그러니까 25년 9월 7일에 발표했던 내용의 97 공급 대책의 연장선입니다. 먼저 정부 발표 내용을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포함해서 노원구 태능CC 그리고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경기 과천시 과천경마장, 방첩사 등 46개 지역의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공급 발표한 것은 2만 9천 가구 규모의 판교 신도시 2개를 합친 정도의 많은 공급 물량이고 서울에만 3만 가구가 넘는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게 주요 골자죠. 자, 일단 전체 5만 9,700가구 중에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서 서울 안에 공급하는 것이 3만 2천 가구입니다.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공급하고 경기도에 2만 8천 가구, 한 46% 정도 되네요. 인천은 136가구 공급합니다.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덧붙인 내용이 있는데 본래 기능이 축소된 도심 유휴부지, 낡고 오래된 청사 등 활용도는 낮지만 입지가 좋은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국민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등의 중점 공급해서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라고 덧붙여서 그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자, 하나하나 뜯어 보겠습니다. 도심 개발로 44,000호, 또 노후 청사 복합 개발로 1만호, 그리고 신규 공공택지 개발로 해서 6,000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악세무서 땅에 25가구, 구로동에 40가구, 좀 많은 곳은 도봉구 쌍문동에 1171가구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땅을 영끌해서 만든 공급 대책입니다. 사실 정부가 다 긁어 모아도 이 정도 땅밖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넓은 땅도 있는데 용산 철도정비창 땅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존에는 한 6,000세대 공급을 계획했다가 이번 발표에 4,000세대 정도 더 늘어난 1만 가구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 계획은 2028년에 착공인데 이 부분은 사실 서울시와 아직 협의가 안 된 얘기긴 합니다. 서울시 입장은 이렇습니다. 국제업무지구라는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거 비중을 40% 이내로 관리해야 되고 주택도 최대 8,000가구까지만 수용 가능하다라는 입장 차이가 지금 있습니다. 사실 용산 정비창은 문재인 정부 때 이 넓은 땅에 청년주택이나 또는 25평 이하로 세대수를 대폭 늘려서 공급량을 늘리자라고 주장하던 국회의원 몇 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참 많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용산 정비창 땅, 그러니까 국제업무지구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타운으로 개발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미래 먹거리가 나올 텐데 여기다가 그냥 아파트만 때려 지으면 도대체 손은 누가 키우냐라는 뜻으로 제가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세대수가 늘어나 공급을 여기다가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강력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될지 아니면 지지부진할지 좀 더 두고 봐야 알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리고 용산에는 국제업무지구 말고도 용산 미군기지였던 캠프킴도 있죠. 캠프킴에도 2,500가구를 29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여기는 그나마 좀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노원구 태능CC도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입지로 포함이 됐는데 여기가 제대로 될지가 정말 걱정입니다. 태능CC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도 계획을 세웠다가 주민분들이 반대해서 무산됐었는데요. 이번에 또 선정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 내용이 태능 녹지, 교통 문제 이 두 가지였는데 그동안 변한 게 없는데 과연 이번에는 될까? 약간 의구심이 좀 들죠. 여기는 녹지나 교통 문제 말고도 문화재가 있는 곳이라서 참 애매합니다. 태능 골프장 바로 옆에 태능과 강릉이 있죠. 이게 그냥 문화재가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이다 라는 겁니다. 세계문화유산이면 세계유산 영향평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자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바로 세계유산 영향평가라는 겁니다. 자, 이 평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이겁니다. 경관저해 여부, 이 조망성을 봅니다. 왕릉에서 주변 산이나 지형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왕릉에서 볼 때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고층 아파트가 시야를 가리는지 안 가리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층수를 대폭 낮추거나 동 배치를 잘 해야 되는데 몇 해 전에 김포 장릉 사태가 있었죠. 왕릉뷰 아파트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문화재청이 패소를 해서 입주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완충구역의 보존입니다. 유산 본체뿐만 아니라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주변 완충구역의 생태적, 역사적 환경이 유지되는지를 또 살펴봅니다. 세 번째, 수문 및 생태계 변화입니다. 대규모 공사로 인해서 지하수 흐름이 바뀌거나 토양의 구조가 변해서 왕릉 주변에 소나무 숲이 고사를 하거나 집안이 침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게 바로 이 절차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인근 개발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영향평가 결과가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계속 강행할 경우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분류될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는 세계유산 등재 취소라는 국가적 망신을 당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층수를 낮추고 세대수를 줄여야 하는데 정부가 계획했던 6,800가구보다 실제 공급 물량이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되면 몇 가구 못 지을 거니까 뭘 그 상태에서 골프장을 없애고 아파트를 또 새로 짓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쯤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이 종묘 인근 지역에 종로 인근 지역에 세운 지구입니다. 거기에 고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정부 여당에서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 대해서 이거 뭔가 문화재 훼손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 그 논리와 지금 여기 태릉 골프장 아파트 짓는 이 문제, 과연 이 논리를 서로 어떻게 설명할지 이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정치라는 게 참 웃깁니다. 내가 하면 해야 되는 거고 상대가 하면 그건 안 되는 거, 이런 게 바로 정치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내가 이걸 반대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오니까 이걸 또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대했는데 왜 지금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안 됐지만 지금은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치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지역의 공급 얘기가 있죠. 아주 뜨거운 지역입니다. 과천 경마장 그리고 방첩사령부를 이전한 143만 제곱부지의 주택 9,800가구를 개발한다. 이게 과천시 인근입니다. 자, 이 내용이 포함되는데 사실 이 땅은요, 제가 작년 연말 정도에 제 영상에서 아파트 공급 얘기를 하면서 참 좋은 땅이 있다, 바로 여기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땅인데, 자, 여기 땅이 지하철역도 가깝고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발표가 9,800가구 공급이다 라는 건데요, 여기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아깝습니다. 이 소잡는 칼을 깍두기 써는 데 쓰는 격이다 라고 보는데, 사실 서울 과천 경마장은 입지상 서울 근교의 핵심 중에 핵심적인 땅이죠. 대부분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쉽습니다. 과천의 주요 입지와 서울 양재동과 딱 붙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한강벨트, 강남벨트, 청계벨트 이렇게 세 개 축의 특급 주거지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9,800세대를 지으려고 하니까 좀 답답한데요. 여기는 민간과 공공이 같이 개발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으로만 개발된다면 과천시 주민분들의 반발이 심해서 여기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솔직히 제가 보는 이 지역의 적당한 공급은 일단 사이즈를 키워서 대폭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거의 1기 신도시급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마장, 서울랜드, 청계산 구릉지, 또 기존에 진행 중인 과천 택지지구, 또 주암지구를 포함해서 제가 볼 때 최소한 5, 6만 세대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전략적인 지역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가 그래서 많이 아쉽고요. 또 모든 걸 공공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과천 주민분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과천시와 한국마사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천시는 현재도 도시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라면서 분명히 반대한다 라고 밝혔고, 한국마사회 노조도요, 과천 경마장은 마사회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시설로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경마산업 전반에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라고 우려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마사회 연간 매출이 한 6, 7조 정도 됩니다. 매출은 많지만 이익은요 한 1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출 대비 이익률이 참 적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매출의 16%를 국세와 지방세로 냅니다. 대략 한 1조 원 정도 세금을 내죠. 과연 이 세금, 정부에서도 포기하기 힘든 세금인데 아무튼 과감하게 이 지역을 지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그것도 공공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개념을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번 계획이 실행된다면 경마장 부지도 새로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 참고해서 이 발표를 했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자, 이런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국토부는 바로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로 바로 묶어버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6년 2월 3일부터 2031년 2월 2일까지인데요. 과천 공급 예정 지역이죠. 또 성남 지역 역시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었는데 성남 수정구 금토동 지역입니다. 129 공급 대책에 대해서 예상 전망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짜투리 땅마저 영끌할 정도로 정부의 부동산 고민이 깊었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과연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 순조로울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좀 앞섭니다. 발표한 지역의 착공 시기를 보니까 대다수가 2028년부터 2030년 요 사이인데요. 이것도 나름 빨리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이렇습니다. 진짜 아쉬운 것은
진짜 알짜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성남공항 이전이나 파격적인 인허가 과정의 대폭 축소, 또 재건축 용적률 상향, 이런 게임 체인저급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개발은요, 대부분 공공분양이나 임대 위주이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의 희소성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염려도 되죠. 자, 매매가 아닌 임대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발표된 계획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이게 지연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발표는요, 정말 아쉬운 게 아파트 값을 더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뭔가 아파트 값 안정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공급 발표였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정부가 영끌에서 공급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으나 받아들이는 시장은 공급할 땅이 정말 없다, 이런 고백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국토부에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급하게 정책을 내놓지 않아도 좋으니까 뭔가 확실한 미래 비전의 아젠다를 국민들께 주시길 바랍니다.